지금부터 홍문수 교수님을 모시고 ODA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요. 저랑 아이 컨택트 하시고 편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또 다른 세계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평가가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개발협력 사업에서 평가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확 와닿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드는 고민이, 야, 평가 중요해. 그래, 늘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불필요한 경우가 있진 않을까? 늘 모든 사업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평가도 일종의 비용이 드는 액티비티인데 그 비용을 차라리 그냥 사업에 쓰면 안 될까? 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랜 경험과 그 연구를 통해서 보시기에 평가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긴 해 라는 이런 좀 파인딩이 없을까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은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업 자체가 뭐 프로그램이든 프로젝트든 뭐 인도적 지원이든지 간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또 그 프로젝트 안에 그 근거 기반, 증거 기반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먼저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숫자는 제일 좋지만 양적이든 질적이든지 내가 하는 사업의 근거가, 그러니까 보고용이 아니라 단순 보고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보고용뿐만이 아니라 내 사업을 축적해가는 과정 중에 근거를 수합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뭐 손은 누가 키우냐 말씀하시는데 누군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되는, 그게 저는 평가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좀 약간 딜레마긴 한데요. 평가할 때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잘 관리했던 사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잘 쌓아놓은 팀들이 좀 유리하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안에서 근거 기반, 증거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후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음 단계 혹은 스케일업이 될 때 혹은 유사 사업을 하게 될 때 아니면은 요 사업들을 묶어서 뭐 보고를 여러 개 해야 될 때 그럴 때 유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사업에 많은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요즘은 좀 장점은 사업의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나서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들은 예산이 많은 만큼 그만큼 좀 고도화된 평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굳이 다 이렇게 평가를 계개별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연수하고요. 봉사단, 그다음에 작은 파일럿 액티비티들을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평가하는 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개개별 사업 수행자가 신경 쓰기보다는요, 주요 공공기관이나 부처에 계신 분들이 공통성과가 뭔지를 생각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개별 연수를 다 일일이 다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 그거는 꼭 필요하진 않다. 네, 하지만 이제 종료 단계에서 종료 검토는 해야겠죠. 요즘에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연수라든지 테크니컬 코퍼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컨설팅 같은 거예요. 그래서 테크니컬 코퍼레이션, TC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약식 평가를 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 변화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급적 변화하도록 약식 평가를 하되 막 출장단이 가가지고 실제 사업 3천만 원인데요. 교수들이나 연구진들이 굉장히 인건비가 세잖아요. 그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막 5천만 원짜리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변화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평가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개개별 액티비티가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묶어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평가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군요. 아니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측면에서 평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 슬라이드에 우리가 시기별로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업평가가 있고
이제 평가 대상을 기준으로도 주제, 분야, 국별, 형태별 다양한 종류의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언제 뭐를 대상으로 할 때 효과가 가장 좋을까? 이 평가의 효과가 굉장히 그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에도 돈이 드는데 이왕이면 뭐 사전, 중간, 종료, 사후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니 어떤 시기에 어떤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좋을까? 이게 국별 평가가 좋을 때도 있지만 국가별로는 성과가 좋은데 사실 그 안에 주제로 들어가면 또 별로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 평가가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 혹시 고민을 해보셨다면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 부처나 기관들이 왜 평가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전략을 잘 세우는 팀과 그 전략 없이 그냥 보고해야 되니까 그냥 서류를 내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있는 조직을 비교해 볼 때는 확실히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뭔가 개선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팀들이 평가의 유형도 선정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각각의 부처나 공공기관별로 담당자가 안 계신 팀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대규모 부처나 대규모 공공기관 중에서 중규모 이상이 이제 농업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또 평가를 담당하는 성과관리 담당자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는 팀이나 담당자가 앉아서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어떤 식의 평가를 하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되게 고민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평가를 수행하거나 컨설턴트나 뭐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왕이면은 제도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평가가 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개별 평가가 사람들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는 좀 기간도 오래 걸려서 저는 연구를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또 연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관련된 그 부처가 하는 그런 평가들은 결론은 뭔가를 바꾸고자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더 큰 제도 개선, 더 큰 시스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좀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에는 개개별 사업에 데이터가 아예 없고 모니터링이 아예 안 되니까 개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고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요즘은 많은 사업들의 모니터링과 이게 체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저는 좀 분야별로 묶어서 하는 평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뭐 보건 따로, 뭐 색수 따로, 식량 따로, 위생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개개별의 액티비티나 프로젝트들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묶어서 그래서 그 동네에, 그 학교에, 그 센터 말고 그 센터가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프로젝트가 되게 단타성으로 프로젝트 타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프로그램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좀 이렇게 묶어서 하는 평가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그게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시기별로 좀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평가들은 다른 것 같다. 다만 이거는 개발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부처나 기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는 또 처음부터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개개별 사업의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좀 요즘은 좀 핑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기별로 또 기관과 조직이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평가들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홍 교수님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마침 또 제가 교육 분야와 관련된 고민이 있는 게 원조의 효과라는 결국 평가의 목표는 효과적인 원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효과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게 교육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결과가 슉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게 우리가 교재를 10권 찍는 것과 30권 찍는 게 뭐가 다른가요? 라는 고민들을 실제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교육 분야가 가지고 있는 예컨대 특수성들이 평가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 같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열차게 너희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혹시 해보셨다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제도 개선이나 거버넌스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지나치게 너무 아웃풋 중심으로만 평가하고 검토하는 거는 열심히는 일하는데 성과가 안 난다라고 하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이 저희가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성과가 늦게 나잖아요. 하필이면 저희가 DR 콩고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업 성과가 늦게 나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의 성과가 느리게 난다는 거에 대한 합의, 인정, 그게 뭐 열심히 일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성과가 늦게 난다는 거가 개발협력의 특성이라는 거 먼저 인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약간 이렇게 인텐저블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이제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프라나 예를 들어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나 다리 이런 거 사업을 하게 되면 휴먼 임팩트가 크거든요. 제가 이제 석사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환경 영향 평가하고 사회문화 영향 평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인프라 하시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인간에 대한 막 고민을 하고 다리를 만들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영향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를 들자면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규모 사업들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휴먼 임팩트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되게 마이크로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에 천착되어 있는 사업들, 인간을 키우는 거, 예를 들자면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유아들의 수학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인간을 다루는 많은 분야나 제도나 거버넌스에 많이 해야 되는 사업들은 일단 중장기적인 인풋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추적 조사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려면은 가능하다면 보건 분야에서 하듯이 실험군, 대조군까지는 아니지만 비교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사업이 형성되고 수행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좋은 평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모든 사업에는 할 수 없고요. 뭐 교육 사업이나 아니면 거버넌스 사업 중에서 가능한 경우 비교군, 그러니까 실험군, 대조군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유도 있고 비용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원조 기관이나 뭐 한국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에 큰 조직들의 이제 역량과 이제 전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실험군, 대조군이 아니어도 비교군 정도로 우리가 인터벤션하고 프로젝트 하는 센터들과 아닌 센터들을 중장기적으로 요즘은 5년 사업, 10년 사업이 있으니까요.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을 키우는데 저희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한동안에 저희가 점수를 체크하는 게 엄청 인기였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높아졌나? 읽기 점수가 높아졌나 말하자면 저희가 사교육 노하우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 점수 산수 점수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so what? 이라는 질문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인간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개별별 점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등록률이나 재학률이나 잔존율이나 중도 탈락률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단계에 학령이 연결되는 그런 서바이벌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지수들이 있어서 웰빙 지수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좀 더 컴프레hen시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려면 근데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사업장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장 옆에 있는 동네 대비 우리가 인터벤션한 사업장에는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탄자니아에서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평가는 아니고 연구예요. 뭐냐면은 2개 학교를 3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디자인에 이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같이 3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한 3년, 2년 후에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성과나 거버넌스,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성과가 오래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 인터벤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추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전화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GKS를 그 혜택 받았던 학생들이 GKS를 참여하는 동안은 우리나라 너무 사랑하죠. 만족도 높죠. 한국 생활 좋은데 돌아가서 1년 반 후에 한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추적 조사를 끝나고 나서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도 조금씩 진행이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배웠던 게 아주 쓸모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거는 제가 연수사업 평가를 하나 했었는데 그 연수사업을 하고 돌아갔던 분들한테 저희가 추적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컴플레인이 많이 오셨고 그 중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너는 어느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석사과정 동안 배웠던 걸 돌아가서 정말 적용했어? 혹은 제도 개선했어? 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저희가 그 나라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인도네시아하고 저는 캄보디아에 가봤는데 이분들이 왜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돌아가서 적용했을까? 봤더니 한국에서 배운 내용과 현장에서 자기가 배치된 부처나 공공기관의 분야가 같아요. 아니면 내가 돌아갔는데 승진이 됐어. 혹은 내가 좀 나서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돌아가서 꼭 적용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제도 개선한 거예요. 가이드라인 만들고 정부 지침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갔는데 나의 상사가 너 한국에서 석사과정 했던 내용이 이거라면서 이거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 하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적조사들이 좀 진행이 많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평가는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좀 드는 고민이 평가를 잘하려면 확실히 기관이 돈도 있고 약간 휴먼 리소스도 좀 충분히 있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올해 평가를 해보시면서 아마 다양한 컬렉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 기관은 진짜 평가 잘하더라, 이 기관은 진짜 도움이 되는 평가를 하더라 라고 느끼셨던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ADB가 참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ADB는 약간 어떤 분야든지 코어 지표들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코어 지표들 예를 들자면 수혜자 수,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제 혜택을 받는 여성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빈곤 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뭘 봐야 될지를 되게 명확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평가와 라피드 어세스먼트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ADB가 참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A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나 무역 분야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점수로 딱 떨어지거나 달러로 환산이 되는 성과와 그렇지 않은 성과들을 또 동시에 비교할 수 있어가지고 믹스드 메소드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열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래 애니얼 레포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니얼 레포트에 들어가야 되는 평가들과 또 우리가 연구적 성향이 있는 평가와 그 다음에 항상 해야 되는 엑시트 이발루에이션 아예 구분되어 있고요. 담당자분도 다르시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좀 어려웠던 경우는 이게 부처나 그 기관이 담당자분이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주실 때 이제 평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시키니까 이거 보고하래. 평가 체계에 있는지 점검하래. 그래서 평가 체계가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평가 체계가 아직 없고 관련돼서 담당자가 없는데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이 내 사업에 대해서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이럴 때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만드는 체계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평가 컨설턴트나 팀한테 의뢰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내 베이비잖아요.
너무 소중한 사업인데 이거를 평가할 때 이게 이해충돌도 있고 또 이분이 사업을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평가 계획을 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에서는 한 4개 정도의 부처와 기관을 4개에서 6개 정도의 부처와 기관을 제외하고는 담당자가 없으신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이네요. 그 같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네. 얘기로 좀 가볼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ODA 예산을 나름 열심히 늘리면서 사실 행위자들을 굉장히 많이 인바이트했고 그래서 결국 ODA를 집행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관들이 다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실무위원회가 있고 평가전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저는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전문위원회는 이제 저희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이 이제 저희 체어로 계시고 그다음 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공공기관들이 평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개개별 평가를 잘하냐 못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평가전문위원회에서 각각의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정책 작업이고 우리나라 ODA 평가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한 4개, 6개 정도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가 개발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 종료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한 사업 내가 평가하면 안 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 자체에 아예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평가 준비도 하고 성과 관리 준비도 요거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 전문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어려운 점은 많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공공기관들이나 부처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촉진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평가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그 평가 교육들을 좀 하고 있는데 공개되는 이제 교육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공공부처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 줌으로 들어오세요. 대부분 공무원들이시거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분들이신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평가 컨설턴트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발주해야 되시는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하는 평가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 팀에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는 거죠. 그것도 평가전문위원회랑 이제 우리나라의 평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공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반응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 주신 거랑 유사한 질문들인데 우리는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서 평가 안 할래요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또 결론은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국제회의를 다녀야 되시는 공무원과 그분 동료분들이 그대로 또 평가를 발주해야 되시기 때문에 아직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주요 공공기관들 이런데 평가를 전문으로 하거나 혹은 성과관리를 할 줄 아는 전문가들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인재 양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평가 발주를 이제 외부 기관 혹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 받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아까 우리 교수님이 그 50년 된 월뱅크는 일종의 이밸류에이션 기관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런 기관이 있다면 굉장히 많이 데이터도 셋업이 되고 자료들도 정말 자원이 돼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평가가 최근에 좀 관심도 많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평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아지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제 장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좋은 사업이 있고 좋은 데이터가 있고 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임팩트가 있어야 평가도 되는 건데 평가만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들기는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요. 2025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약간 역량을 좀 키우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평가가 또 이런 제도가 생겨서 별도 조직이나 기관이 생기면 또 어마무지한 파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냥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그 수행 주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잘못하다면 소모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2, 3년 정도는 지금 있는 체계 안에서 좀 더 퀄리티를 높이는 일하고요.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 일, 이거는 조금 더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평가가 아니라 심사 혹은 감사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준 조직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제 더 많은 조직과 조직의 레이어가 생기는 것보다는 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개발협력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있는 개발협력계, 이건 평가 얘기는 아니지만 개발협력계의 조건들을 좀 더 좋게 해서 많은 인재들, 특히 30대 인재들이 떠나지 않게 이 조건을 바꿔주는 일을 저는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새로운 공공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 비디오 클립이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봐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저희가 럭키하게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홍 교수님은 어쩌다가 여기 오신 분인지. 네. 참, 약간 제가 학부 때 인류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학부 때 인류학을 전공하면 참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문학 전공하신 여러분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포인트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학부 때 인류학을 전공하고 제가 특히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막상 제가 현장에 가서 뭘 해야 할 도구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문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언어를 잘할 수 있고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고 인류학 공부했으니까 현장에 대한 애정과 이런 태도는 잘 갖춰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사를 하고 좀 일을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봉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센터나 그런 데 가가지고 바닥도 닦고 그 다음에 도서관 작업도 하고 막 책장도 옮기고 제가 직접 손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러 갔더니 저만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고 유럽에서 온 애들은 다 모니터링과 이발리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 연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특히 프랑스 애가 되게 눈에 거슬렸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가 질투가 났겠죠. 왜냐하면 저는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벨기에 모 대학에서 개발학을 전공했고 M&E를 공부를 했고 자기는 디렉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31살이 디렉터일 리가 없는데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때 이 친구가 너도 그럼 석사를 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나는 이제 현장의 지역학이나 이런 인류학적인 측면과 개발학을 섞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 하다가 저는 그때 이제 영양평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2개 학교 지원을 해가지고 하나는 개발의 사회문화 영양평가랑 환경 영양평가를 많이 하는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거시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대학원을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문학이지만 방법론을 많이 배우는 대학이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문학은 글쓰기가 중요하니까 글쓰기 훈련도 잘 받고 좋았던 거는 약간 혼합 방법론 같은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실무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제가 평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저 석사 졸업했는데요. 저 평가 좀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선배님들이 저한테 되게 웃긴 표정으로 네가 뭘 알아? 하셔서 생각했던 점은 그럼 나는 이제 평가 실무자가 한번 돼볼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00년, 10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다양한 이제 평가 프로젝트가 그때 우리나라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때 평가 전문가 아무도 없다는 시절에 먼저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좀 열혈 실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왔던 동료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 동료분들하고 엮어가지고 실제 평가를 했고요. 저는 그때 평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가가 재미있었고, 현장에서 제가 이제 세네갈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SC, 세이브 모 그 기관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학교들하고 센터들을 방문하는 건데, 가면은 엑셀 파일에다가 데이터 넣어주는 거 다 데이터 엔트리 하고요. 그거 모아서 팀장님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오토바이 타느라고 정신없었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모니터링 요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게 새로운 분야라는 거를 알게 됐고, 유럽이나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걸 다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그동안 이제 쭉 이쪽 일을 할 수 있는 눈이 띄어졌고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평가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5, 6년 정도 전 좀 답답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뭐 성과 관리가 없지 마 혼자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도 변화도 되고 기회가 생겨야 제가 배운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 당시에는 제가 배웠던 내용이 우리나라의 제도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했던 시기였는데, 요즘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최근에는 저는 이제 뭐 PMP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겨울방학 같은데 해외에 평가 역량 워크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새로운 방법론도 배워와서 적용해 보는데, 배움은 좀 끝이 없으니까 매일 배우기만 하면 좀 그렇지만 2, 3년마다 한 번씩 평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이런 과정들 들어가서 듣고 새로운 방법론도 배우고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나라도 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 되게 축약적으로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는 있고, 다만 이제 좀 노동지각적이고 그다음에 좀 방법론이 좀 중요하다. 가능하다면은 방법론 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분야 일들이 좀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네. 이 분야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는데 나 오늘부터 이거 해야 되겠는데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2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청년들이 네. 사실 지금은 약간 환경이 또 교수님 때와 약간 다르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재미를 약간 지금 맡은 그 친구들에게 이것 좀 고려해봐라. 네가 이 분야를 하고 싶으면 이러한 너의 기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네네네.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양적 질적 연구 방법론 듣잖아요. 그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거를 좀 심각하게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평가팀에 들어오면 엄청 헤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양방질방에서 기본은 둘 다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대학원생 분들이 계시다면 사회조사 분석사가 되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또 쉽진 않잖아요. 그런 거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거 딱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서베이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해외에 단기 과정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요즘은 다 줌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단기 과정들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KMCU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국제기구나 이런 데 이제 큰 기관에 나갈 기회가 있으신 경우에 의도적으로 M&E 팀의 막내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눈이 넓어질 것 같아요. 석사학위 할 때 학교에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대주셔가지고 그 유네스코의 평가 통계 부서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열렬 필드 워커였기 때문에 UN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고,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6성급 호텔에서 컨퍼런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가봤더니 엄청 전문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방콕에서 제가 인턴할 때 정말 많이 배웠고, 거기 계신 이제 교육 분야하고 문화 분야, 통계하고 그 모니터링 M&E 책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 제도를 비교하시는 이 팀장님들하고 디렉터분한테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눈이 확 띄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필드에 답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중간에서 지식 작업하는 사람도 있더라
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있으시는 분들은 뭐 KMCO를 통해서나 혹은 UMV나 이런 거 가실 때 M&E 팀에 지원해 보셔서 한번 가보시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보시면서 주말에 시간 내셔서 그 유럽이나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M&E 준 과정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비싸긴 하지만은 좀 도움도 되고요. 유니세프하고 USAID 이런 데 들어가시면 M&E 서티피케이트 과정 무료도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보시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내가 사업을 잘하는데 M&E 배우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나는 평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업의 스킬을 높이는 일환으로서 M&E를 배워보시면 사업도 체계적으로 좀 보게 되고 M&E 스킬도 에디셔널리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앰비셔스한 분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대학 전공이 있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야 되나요? 네, 제가 5년만 젊었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교에 있더라고요. 워낙 교수님 에너지도 밝으시고 긍정적이셔서 평가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분위기가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이 질문 정말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평가 사실은 엄청 힘들어.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야. 재밌지만은 않아. 바닥 닦는 거 되게 즐겁게 얘기하셨는데 전 사실 즐겁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 약간 밸런스를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힘든 내용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좀 개인적 성향이 있어서 잘 걸러서 들어주시고요. 제일 어려운 점은 욕먹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사업 수행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고 사업 수행자분들 컴플레인을 평가하는 과정 내내 들어야 되고요.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네가 뭔데? 라고 처음에 아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평가 실무자였을 때는 초기에 한 4, 5년 정도 네가 뭘 알아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좀 아는 척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인정하자면.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라프 형성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 수행자하고 저하고 관계가 서로 안 좋으면 이게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은근슬쩍 웃으면서 또 제 특성은 좀 웃으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안 주시면 손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사업에 자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체나 그 기구하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라포가 형성되고 되게 친해지고 서로 믿잖아요. 근데 평가하는 사람은 평생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욕도 많이 먹고 외로운 직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차피 30대 후반부터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거는 약간 트렌드가 우리나라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평가 분야도 트렌드가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분야가 좀 서구 중심적이고 아프리카하고 유럽 컨텍스트나 아프리카하고 미국의 관계 안에서 발전되는 방법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웃사이더 같다는 느낌이나 뒤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5년 정도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찾아보시면 이제 해외에 뭐 M&E 관련된 개발 협력에 특화된 M&E 관련된 뭐 멜버른 대학이나 뭐 이런데 마케레레 대학이나 뭐 이런데 과정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비용 투자가 좀 있고요. 대신에 요즘에는 웬만한 과정은 안 듣고 그냥 학회 활동이나 세미나 같은 데 다니면서 배우는 거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4, 5년마다 해야 되는 좀 부담감이 좀 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서구를 쫓아가게 된다.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약간 노동 집약적. 결론은 글로 풀어내야 돼. 이거를 하는 작업은 정말 외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 나와 한글 파일 간의 싸움. 엑셀과나 그다음 한글 파일과 나 이 안에 외로운 방 안에서 마지막 그 작업은 결론을 써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로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마지막 단계에서 허리가 아프죠. 허리가 아프죠.
쉽지 않습니다. 약간 또 밸런스를 맞추려면 보람된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평가할 맛 나더라. 내가 탐정 노릇을 축적했는데 와 내가 얘기한 게 그 다음에 보니까 바로 활용돼서 이게 변했네. 진짜 보람된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류가 직접 된 적은 거의 없고요. 다들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이기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호기심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잘 됐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혹은 이 팀이 왜 잘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제 그런 호기심을 그 6개월간의 그 남의 사업을 연구하면서 얻는 충족감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나왔던 제언들이나 평가하는 과정 중에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 팀의 수용력이 좋은 경우에 그 다음 사업 제안서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평가 보고서에 제시했던 사업 모델들이 있어. 이렇게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사업 제안서에 들어가요. 그럴 경우가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평가자님들에게 주신 모델을 썼습니다. 뭐 그런 거 없어서 저는 오히려 제도 개선은 최근에 평가위원회 활동이나 뭐 위원 활동을 하면서 조금 느끼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도 개선은 제가 할 때는 되게 오래 걸리고 서류 작업인데 2년 후에 그게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평가를 해서 이걸 좀 고치시면 잘 되실 것 같아요. 했는데 진짜 고쳐서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고 이런 거 없나요? 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간 점검을 갔었을 때 대부분 팀들이 평가팀을 반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급적 날이 서 있어요. 첫날에는. 근데 한 셋째 날쯤 되고 좀 맥주 좀 마시고 얘기하면서 자료를 많이 줘야 니네가 점수를 잘 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본물처럼 자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그분들이 하는 작업을 모델화해 주는 거. 그럴 때는 저는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냐하면 저도 실무를 옛날에 해봐서 너무 느끼는데 지금 당장의 영수증과 사진을 찍는 앵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어떻게 절묘하게 사진을 찍어야 이게 잘 나올까? 이게 중요한 상황에 갑자기 모델이고 자시고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때 외부 사람이 오셔서 약간 긁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활동이 이런 모델이랑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로 가야 돼요. 라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PT로. 그러면 그 팀이 그 PT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두세 번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게 이제 사업 제안서에 들어간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네, 아까 잠깐 개인적인 얘기 처음 해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내가 평가를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왜 그 생각을 바꾸시게 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고 그때 현장에서 너무 많은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또 현장까지 그 개발협력 자금들이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참 현장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중간에 오는 채널에 다 쓰이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다 쪼개져 있는 사업들에 대한 약간 불만이랄까요? 이 사업은 자기네 사업. 각각의 섬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각각의 프로젝트는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안 나니까 결론은 그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지역 개발 혹은 국가 개발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인터벤션들이 인터벤션인 거지 컨트리뷰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약간 평가가 개혁의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에는 나는 우리나라 개발 영역을 개혁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평가를 할래 라고 들어와서 이제 또 그때 동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료들이랑 같이 좀 해보자 했는데 일단 저희가 경력이 너무 없었고 실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평가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환류의 고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파일 내가지고 그냥 내면 끝이고요. 한글 파일로 제시한 저희가 뭐 제언이 10개예요. 그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거 3개 출연해서 제도 개선하고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요즘은 2개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저희가 평가에 제언을 하면은 평가 제언 중에 저희가 10개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 파트너 그 기구나 부처에서 저희가 10개 제안하면은 다 안 좋아해요. 그 중에서 한 3, 4개만 골라서 3, 4개 제언을 골라서 엑셀 파일로 우선순위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음 부서에 넘겨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 환류 제도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기관 중에는 한 2개 기관 정도가 시작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 개발협력 전문 기관에서는 되게 품을 파는 일이에요. 하지만 환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도 개선이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초기에 그거를 시작할 땐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 한글 파일 작성을 위한 한글 파일이었기 때문에 뭐 세상 변화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제도 개선도 안 일어나고 프로세스 개선도 그때는 안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초기에는 좌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훨씬 그 환경 자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워낙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렇고 지금 이 그 마켓에 발을 담그려는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도 땄고 우리 마케레라 대학의 프로그램도 이수 한번 해봤고 이제 뭐 YP로 해외에도 가봤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갖추고 나면 혹시 어디에 이 친구들이 잡 어플라이를 할 수 있을까요? 평가만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보시지 마시고 엔트리 포인트에서는 사업의 성과 관리, 기획팀 이런 것도 평가랑 딱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만 나는 29살인데 평가만 할래라는 건 좀 가능하지 않고요. 그 대부분의 평가자분들이 경력이 어마무지하세요. 결론은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평가팀의 막내로 들어가는 경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평가를 수행하는 곳이 대부분들의 대학이나 연구소들이거든요. 그 평가팀에 들어가셔서 이제 평가 보조원으로 경력을 쌓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기존의 기관들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NGO 중에서도 국제 NGO, UN 기구들, 그 다음에 개발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들은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팀들은 기획팀, 그다음 SDG 성과관리팀, 그 다음에 평가실 이런 데들인데요. 그런 데로 먼저 계약직으로 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관심 있는 분들은 사업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수 연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크리티킹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임플리케이션이나 시사점을 도출해내야 되니까 사업을 1도 안 해본 분들이 기획이나 형성을 1도 안 해본 분들이 평가를 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눈을 쌓기 위해서는 커리어 초반에는 기획팀, SDG 관리팀, 그다음에 경영팀, 경영총괄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평가의 메커니즘을 미리 이해해 보시는 게 좋고 기왕이면 좀 데이터가 있는 기관들에 좀 큰 기관들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 너무 작은 기관들은요. 사업 수행에도 허겁되기 때문에 M&E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USAID하고 GIZ, 자이카 이런 데서 들어가 보시면 평가 웹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코이카에도 평가 웹사이트가 이제 새로 나와서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샘플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결론은 샘플을 보고 복붙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협력 학회, 저희 학회에 평가 분과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제개발협력 평가 그 연구 세미나도 있고 관련된 그 사이드라고 하는 그 스터디 모임 그 학회도 있고요. 여러 군데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요. 아예 경험이 없는 초기분들한테는 학회 같은 데 들어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작업들에 좀 너무 그러니까 딱 평가만 보시지 말고 기획팀, 형성팀, 성과관리팀 이런 데서 역할을 한번 쌓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진짜 마지막 네네.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네네. 내 꿈은 뭐다? 난 이런 평가자가 되고 싶다. 난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다.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저희 가정부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제가 그 사업 수행자였을 때보다 좀 좋은 점은 좀 출장이 줄어든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업 수행을 할 때는
제 이제 1년 중에 상당 부분을 해외에 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족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평가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나 그 정도 나가고 또 현장에 있는 평가팀이랑 협력도 콜라보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출장이 줄어서 뭐 세상은 모르겠지만 가정의 평화는 좀 더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평가라는 굉장히 드라이한 주제로 마지막은 가정을 일구는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고 퍼스널한 얘기까지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평가라는 분야가 확실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00% 혼자 해야 된다는 거. 라포를 형성하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 교수님 덕분에 어려운 분야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있고 중요하고 재미있는 강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사실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랑 또 다음 세션에 시리 응답을 가질 예정이긴 한데요.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감사 말씀드리면서 박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